그동안 삼봉행정법 총론 이론 강의가 마무리됐고, 그 다음에 이제 국가직 9급하고 지방직 9급하고 기출문제 해설 특강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교재 출판된 이후에 최신 판례 특강도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금 강의하게 되는 삼봉행정법 총론 핵심 정리 교재 작업이 마무리돼 가지고 드디어 오랜만에 강의를 하게 됐죠. 그동안에 뭐 공부 열심히 잘 하고 있었나 모르겠네요. 지난주에는 중부지방에 사상 유례 없는 폭우가 내려서 많은 피해가 있었죠. 안타깝게도 인명사고도 발생했고, 그 대통령은 천재지변, 뭐 115년 만에 내린 천재지변이다라는 걸 자꾸 강조하는데 그 의도는 뻔하죠. 자기 책임이 아니다라는 건데, 자연재해 자체를 갖다가 인간이 막을 수는 없어요. 뭐 하늘에 무슨 도움 시스템을 만들어서 한반도 전체를 지붕으로 뭐 씌우고 이렇게까지 막을 수는 없어요. 그죠? 근데 분명한 거는 그 재해가 발생했을 때 어떤 준비를 미리 하고 또 사후적으로 어떻게 대처함으로써 국민의 인명, 생명과 신체, 재산의 안전을 얼마나 지키느냐가 바로 국가와 정부의 기능이죠.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지난 한 주간 대통령과 정부는 존재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기능하지 않는 정부, 무정부 상태나 다를 바 없는, 저는 지난주 그 폭우 피해를 보면서 세월호 참사 당시에 국가가 과연 어디에 있는가라는 그 근본적 의문을 다시 느끼게 됐습니다. 참으로 유감스럽고, 더 안타까운 거는 아직 피해 복구가 제대로 되지도 않고, 지금 물을 엄청나게 먹으면 흙이 제대로 안정을 찾기도 전에 이번 주에 지난번보다 오히려 못지 않거나 오히려 더 많은 비가 예보되어 있다고 하니까 참 걱정이 많이 앞서는데, 어쨌든 누구나 인류 모두가 자연재해로부터 안전하게 잘 넘어갈 수 있기를 일단 기원하는 마음 간절합니다. 제가 할 수 있는 뭐 백수 입장에서 제가 뭐 어떻게 대책을 마련할 수 있는 입장도 아니고, 이번에는 국가가 제대로 된 기능을 해서 국민의 생명과 신체, 재산의 안전을 지키는데 큰 역할을 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라마지 않습니다. 삼봉행정법 핵심 정리 강의를 오랜만에 하는데, 저로서는 감회가 굉장히 깊고 새로운 게, 제가 신림동에서 행정고시 수험생을 상대로 처음으로 이제 2002년도에 강의를 시작하게 됐는데, 월드컵이 열리던 해였죠. 그때 이제 제 삼봉 시리즈 다 합치면 10권 되는데, 그 중에 가장 먼저 완성돼서 출판된 게 바로 이 핵심 정리 요약집이었어요. 그때 당시에는 비록 고시이긴 했지만 판례도 이렇게 많이 축적이 안 됐고, 또 출제되는 법률도 많이 제정이 안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제 기억으로는 한 200 몇십 페이지 정도 갖고 다 적정을 시켰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동안의 새로운 법률도 많이 제정이 됐죠. 뭐 최근에 행정기본법 이게 제정됐고, 그러면서 법률의 암기 부담이 굉장히 많이 분량이 늘어났고, 그동안에 또 판례가 엄청나게 쌓이면서 여러분들에게 암기 부담이 이제 어쨌든 늘어난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출제 경향에 맞춰서 학설은 거의 출제가 안 되기 때문에 일단 이론서에는 넣었지만 핵심 정리에는 학설을 뺐습니다. 물론 판례 규제도 지난번에 탈고를 했는데 제가 한참 편집 중이거든요. 9월 중에 아마 판례 규제하고 기출문제가 9월 중에 출간이 될 거로 지금 예정이 되어 있는데, 판례 규제도 당연히 학설에 관한 건 거의 넣지는 않죠. 근데 학설이 중요하지 않은 건 아닙니다. 그 자체가 직접 출제는 안 되지만 판례를 이해하는데 배경 지식으로 활용이 되기 때문에 처음 공부하는 입장에서는 지금 조급하게 핵심 정리 여기에 의존할 게 아니라 이 말귀도 못 알아들을 거예요. 그 기본 강의가 기본적인 지식 학설이 이해가 안 되고 정리가 안 되면은 이 핵심 정리도 이해가 안 될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여기는
마지막 이제 시험을 앞두고 정리해야 될 그 교재이기 때문에 출제 문제가 떨어지는 학설에 관한 건 대부분 삭제를 했고, 지금 강의 준비하면서 한번 쓱 읽어봤는데 완성도가 굉장히 높아졌다고. 7년 만에 개정했던 그 이론서의 여러 가지 그 목차 체계도 굉장히 논리적으로 재구성했고, 거기서 발견됐던 이제 오탈자나 이런 것도 거의 다 잡았다고. 그래서 완성도가 높아지긴 했지만 보충 자료는 강의 마지막에 보충 자료를 통해서 일부 초과할 거예요. 왜냐면 일단 오탈자도 일부 발견됐고, 그 다음에 책이 출판된 이후에 또 이제 세식 판례가 또 나오고 있죠. 그 부분에 관한 거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여기 뺐는데 결론은 간단하게 한 번이라도 보는 게 좋지 않겠나. 이런 것도 일부 또 추가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그런 거는 하여튼 완성도가 높아졌다 하지만 부끄럽게도 인간이 완벽할 수는 없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충 자료로 해서 마지막에 구현하고, 일단 여기서 말로는 일단은 설명을 할 건데, 여러분들 뭐 필기해도 좋고 필기 안 해도 나중에 보충 자료를 깔끔하게 정리를 해서 여러분에게 제공할 것이다 라는 거를 미리 말해줍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론 공부가 먼저 돼 있고 그 다음에 기출문제 문제집도 풀어보고 핵심 정리 요약으로 가는 게 맞는데, 이 수험 주기가 7급하고 9급이 이게 확연히 지금 달라져 있죠. 그래서 지금 어쨌든 책이 출판된 입장에서 급한 거는 당장 10월달 국가직 7급, 11월에 있는 지방직 7급, 그 다음에 이제 1월달에 있는 변호사 시험, 이런 시험들이 일단 급하기 때문에 그 급한 수험 주기에 맞춰서 판례 규제보다 먼저 핵심 정리 작업을 했고, 강의도 핵심 정리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판례 규제하고, 기출 문제는 뭐 12월이나 이때, 그래서 11월까지 지방직 시험까지 다 끝난 다음에 그것까지 이제 그 보충 자료로 활용해 가지고 그렇게 해서 완결 짓는 거 아니라 한 12월경에 하려고 합니다. 9급 주기에 맞춰서. 지금 뭐 7급 준비하는 입장에서 기출 문제 한 번도 안 풀어본 친구는 없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원래 정상적인 커리큘럼하고는 이게 맞지 않는 거예요. 수험 주기에 따라 일단 그런 식으로 책도 그렇게 나올 것이고 강의도 그렇게 진행될 거라고 여러분들 알아두시면 이후에 공부하는데 좀 도움이 되겠죠. 자,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서 1장의 통치행위인데, 행정에 관한 법이 이제 행정법인데, 사실 행정에 관한 거, 특히 행정의 조직적인 구제에 관한 국내 공법인데, 말이 행정에 관한 법이지 행정에 관한 거는 관심이 없죠. 그 법에 우린 복과목이기 때문에 법에 관한 게 주안점이에요. 그래서 행정에 관한 거는 뭐 이제 거의 출제도 안 되고, 그 정도는 핵심 정리로 안 봐도 기본서로 어떤 기본서를 공부했든 간에 실질적 의미의 뭐 입법사고 행정, 형적 의미 입법사고 행정, 이런 거는 다 알고 있을 거라는 전제하에 바로 통치행위로 시작되거든요. 자, 일단 법학은 개념부터 시작된다 그랬죠. 개념으로부터 요건하고 사례 이런 거를 끌어낼 수 있어야 된다. 그래야 암기 부담이 적어진다라는 거, 이런 강의할 때 누누이야기했는데, 지금 이게 핵심 교재도 양만 놓고 보면 742페이지죠. 근데 그 한 710페이지 정도 되죠. 그 실제 본문만 치면은 적은 양은 아닙니다. 근데 이제 강의를 통해서 이 양을 확 줄여줄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있는 걸 다 일일이 생으로 외우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들은 이 중에 지금 공부하면서 이게 정리서기 때문에 내가 다음 봐도 알 수 있다라는 거 무시하고, 여러분들이 헷갈리는 거를 지금 강의 듣고 같이 공부하면서 체크를 해나가야 됩니다. 이해독 때는 강의 듣고 이해독하고, 이때는 그 체크된 거만 이제 보는 거고, 그 중에도 이제 또 완벽하게 암기가 됐다는 거 또 줄여가지고 그 압축을 자꾸 시켜서 양을 줄여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일단 개념이 중요한데, 일단 고도의 정치성하고 그 다음 전문적 기술적 성격 뭐 해가지고 사법심사 배제된다. 그 다음에 이제 파생 판결의 집행 곤란이다. 이 세 가지 개념이 있는데, 역시 법학은 권리구제가 나는 학문이라고 그랬죠. 이상하게 꼭 그 민주당 계열의 정부가 아닌 그 군사 반란 수계나 이런 이승만 같은 친일파를 옹호했던 이 독재 정권 후계 정당이 들어서면 예외 없이 국민의 준법을 강조하는데, 그
그 뒤에도 보겠지만 국민의 정법을 강조하는 건 사이비 법치주의입니다. 진정한 법치주의는 국민의 권리를 유린할 가능성이 높은 권력기관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는 게 진정한 법치주의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이 세 가지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다? 사법심사 배제가 가장 중요한 개념입니다. 왜냐하면 법학은 권리구제에 관한 학문인데 아예 처음부터 통치행위에 해당하기만 하면은 처음부터 권리구제를 일체 부정하겠다라는 거기 때문에 법학에서 가장 이례적인 게 바로 사법심사 배제라는 결론이죠. 그래서 이게 다 논리적으로 맞물려 있는 거예요. 고도의 정치적인 거는 전문적 기술적 성격이죠. 그 사례하고 또 이런 게 개념하고 연결돼야 된다 그랬죠. 계엄 선포 이런 거 같은 경우는 군사적 정치적 성격이에요. 이게 정권이 뒤집어질 수 있고 더 근본적으로는 대한민국이라는 국가 자체 존립에 위해가 될 수 있는 이런 상황을 초래할 수도 있는 그런 판단이죠. 대통령의 긴급명령, 긴급재정경제명령도 마찬가지죠. 이거 잘못 발동했다가는 혁명이 일어날 수도 있는, 저항권에 부닥칠 수도 있는 이런 중차대한 거죠. 그 다음에 우리가 어느 나라와 전쟁을 벌일 건가라는 거는 이건 일단 군사적인 전문성을 필요로 하지만 단순한 군사 지식만 갖고는 안 되고 우리가 동원할 수 있는 외교 총량, 그죠? 이것까지 다 면밀히 검토한 후에 전쟁의 승패 이걸 예측하고 할 수 있는 일이죠. 감정 갖고 우리가 일본에 대해 선전포가 와서 지금 당장 전쟁을 벌인다. 이거는 지금 우리가 그렇게 일방적으로 망하지는 않을 정도 군사력이지만 우리가 집니다. 제가 볼 때는 아직까지는 우리가 전쟁을 일으킬 그 상대가 아닙니다. 뭐 중국은 말할 것도 없죠. 그래서 어쨌든 이런 거는 단순한 법률 전문가로서 법적 전문성 갖고는 판단할 수가 없는 정치적, 군사적, 그리고 외교적 뭐 이런 거기 때문에 결론이 사법심사 배제라는 거로 가는 거예요. 이건 뭐 어떻게 심리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법학이라고 하는 거는 권리구제가 관한 학문이기 때문에 권리구제가 관한 학문에서 어쩔 수 없는 한계 때문에 사법심사 권리구제를 포기한다 하더라도 제한적인 영역에서만 인정된다. 이게 바로 통칭의 사례하고 개념하고 연결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국내 정치는 의회관계, 의회 자율권, 그 다음에 국제 정치는 국제관계, 외교 군사죠. 이 큰 틀에 이거 갖고 여기엔 거론이 안 됐죠. 학설은 권리 출제가 안 되겠죠. 학설에 거론되는 통칭의 목록들 이런 것들을 다 끌어낼 수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판결의 집행 곤란이라고 하는 거는 뭐 현실적으로 어렵다라는 건 상식이죠. 그래서 옛날에 뭐 전두환, 노태우 같은 시대의 살인마이자 군사 쿠데타 수괴, 법적으로는 내란 수괴, 군사 반란 수괴였죠. 얘네들이 권력이 서슬 시퍼렇게 살아있을 때 검사들이 어땠어요? 뭐라고 그랬어요?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다. 이런 개 양아치 같은 그래서 공소 제기를 안 했던 그런 때도 있었죠. 그게 뭐 개인적으로 양아치를 쉽게 말하겠지만 사실 그건 쉬운 게 아니죠. 목숨을 내걸지 않고서 전두환 노태우를 갖다 기소한다는 거는 그거는 아마 백주 대낮에 테러당해서 죽을 수 있는 이 정도를 각오해야만 가능한 현실은 인정해야 되겠죠. 사례는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적게 인정하려는 추세다. 이런 게 다 개념하고 맞물리는 거고. 자, 일단 판례는 별도로 해.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유감스러운 거는 이게 교수들이 어렵게 내겠다고 하면 대법원 판례가 인정한 사례와 헌재가 인정한 사례가 목록이 다르잖아요. 예를 들어 그 아주 유명한 판례인데 대통령의 긴급 재정경제명령이 대법원 판례에 의해서 제한적으로 사법심사가 가능하다고 했다 그러면 틀리죠. 결론은 맞는데 그건 대법원 판례가 아니라 헌재 결정이거든요.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은 만점에 도전하는 친구들은 그것까지 알아둬야 됩니다. 대법원에서 인정한 사례가 뭐 있는지. 근데 그런 극단 난도는 거의 잘 안 나기 때문에 그냥 결론만 갖고 물을 때 이때는 쉬워져요. 그 통칭인지 아닌지를 따지기는 쉽거든요. 자, 예를 들어 보면 인정 사례 한번 볼까요? 이게 대법원 판례인지 헌재 결정인지 이렇게 물어버리면 골 때려지는데 근데 그렇지 않고 국회 자율권은 아까 개념에서 나왔잖아요. 의회 관계, 의회 자율권. 이거 뭐 이럴 게 없죠. 결론.
그 다음에 긴급조치, 이게 군사에 관한 그거 아니에요. 또 긴급이라는 게 뭔가 통상적인 상태가 아니라는 거. 긴급조치, 그 다음 계엄선포, 이게 군사적인 거 아니에요. 군사에 관한 이런 거. 근데 세 번째는 외워야 돼. 이 군사시설 보호법에 의한 군사시설 보호구역의 설정 변경 해제행위. 군사시설 보호구역의 대표적인 게 군부대 아니 어떤 나라와 전쟁을 하느냐 마느냐 이 문제는 국가의 운명 존망을 좌우할 수 있는 거기. 네. 아니 이게 군부대도 뭐 군단 사단 이런 게 아니라 예를 들어 독립 선정 중대 같은 경우 그 조만한 그런 것까지 이게 통치행위다? 정신 나간 판례잖아. 이건 외우지 않으면 통치행위라고 맞출 수가 없죠. 맞췄다면 이건 미친 거죠. 미치지 않고서는 맞출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게 그래서 외워야 되는데 논리적으로 안 되는 거 외우라 그랬죠. 근데 이건 이해가 되는 건 85년 1월 22일 제가 8호학번인데 3월 2일 날 입학했는데 이때 전두환 군사정권의 위세가 정점에 달했던 때가 바로 이 무렵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논리적으로 나온 게 아니라 전두환 군사 정권의 똥개처럼 긴 판례다라고 이해하면 이해가 되지 논리적으로 이해가 안 돼. 그래서 이거는 무조건 외워야 됩니다. 출제가 많이 된 건 아니지만 몇 번 됐어요. 그 다음 남북 정상회담의 개최. 자, 이거는 이제 그 보충자료에도 밑줄 칠라 그러는데 왜냐면 비교할 게 있는데 남북 정상회담의 개최하고 오른쪽에 부정사 아래 두 번째 대북 송금행위 거기에다가 밑줄을 추가하려고 그래요. 비교가 되는 거니까. 남북 정상회담 이거는 알다시피 여러분들 이거는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남북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미국이 노골적으로 협박을 해가면서 외교적으로 어떻게 이걸 막으려고 전 지랄을 했던 거죠. 이거 장난 아닙니다. 지금도 마찬가지. 지금도 조 바이든이라고 하는 그 완전히 멍청한 놈 그 졸린 눈을 가가지고 조 바이든이 족밥이라고도 표현되는 이 무능하기 짝이 없는 놈. 근데 이거는 미국 국내 정치적으로 볼 때 무능한 놈이지 이 장난 아니에요. 지금 우리나라에 지금 중국 그 견제 여기 끌어들이려고 엄청난 국제 깡패 같은 지금 외교적 압력을 가하고 있죠. 과연 이 정치 어린이 이 정린이 윤석열이 과연 이걸 막아낼 수 있을까? 저는 굉장히 걱정인데 미국 놈들이 얼마나 무서운 놈들이에요. 집요하고 그죠? 그럼 일본 놈 저 쪽발이 놈들은 뭐 우리가 뭐 북한과 관계 좋아지는 걸 원할까요? 천만에. 남북 관계가 긴장 관계를 유지해야만 미국 새끼들은 그걸 토대로 무기 팔아 쳐먹고 외교적으로 압박가하면서 경제적 이익을 뜯어갈 수 있고 외놈들도 마찬가지죠. 결국 어떻게 북한의 위협 강조해가지고 국내적으로 얼마 전에 아주 극랄한 그 지도자 뒤졌잖아요. 저는 아주 그냥 통쾌해가지고 그때 술 떡이 될 정도로 기분 좋게 술을 마셨는데 지금 그 무능한 놈들이 지금 한미일 정상이라는 놈들이 다 무능한 놈들이 다 돼가지고 과연 이게 국제 정세가 어떻게 될까 걱정이 되는데 어쨌든 일본도 마찬가지거든요. 걔네도 남북 관계가 좋아진 거 원하지 않아요. 그 긴장 관계가 돼야만 무능하게 짝이 없는 국내 정치적인 이거를 갖다가 북한을 핑계로 해가지고 국민의 관심을 돌릴 수가 있는 거거든요. 중국 새끼들은 얘네들은 또 뭐 과연 진짜 대한민국의 뭐 통일 평화 이걸 원할까요? 걔네들도 마찬가지죠. 이게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남북 정상회담 이거는 남북한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엄청난 사건이다. 그러나 그 두 번째 그 부정자료 두 번째 남북 정상회담의 개최 과정에서 북한 측에 사업권의 대가 명목으로 송금한 이 돈 보냄 문제 이거는 부수적으로 딸린 거죠. 이런 것들이 이제 가분행위의 이론이라고 하는 거예요. 가분행위 이게 핵심 정리에 뺐는데 고도의 정책 판단을 요하는 것과 고도의까지는 아닌 이런 거는 분리해서 다뤄야 된다. 요게 가분행위의 법리가 반영된 거죠. 요게 그 다음에 헌재도 가분행위에 관한 게 자 일단 헌재 결정 먼저 볼까요? 그 인정사안의 네 번째 있죠. 신행정수도 건설이나 수도 이전의 문제를
국민투표에 붙일지 여부에 관한 대통령의 의사결정. 자, 이 국민투표에 붙일지에 관한 거, 이거는 엄청난 사건이거든요. 왜냐면 이게 그 국민투표가 두 가지 종류가 있죠. 그 시민투표라고 하는 게 플레비지트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정책을 할 것인가. 이거 정책에 관한 게 레퍼런덤이라고 해서 정책 국민투표가 있는데, 이 시민 국민투표 이걸 악용했던 최초의 인류사의 최초의 사례가 뭐냐면 보나파르트 나폴레옹이라는 그 존만한 놈 있죠. 그 프랑스의 코르시카 섬에 촌뜨기 그 자식이 제일 먼저 했고, 히틀러, 드골, 박정희, 하여튼 이 전 세계적으로 내노라 하는 악동들, 이런 미치광이 같은 것들이 악용을 해왔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나라는 아예 어때요? 시민 국민투표는 완전히 어때요? 허용되지 않는 거로 그걸 추진한 탄핵사입니다. 대통령이. 다만 이제 국가 안위에 관한 중요 정책에 관한 이런 일부에 관한 정책 국민투표만 허용하고 있죠. 그래서 이거는 엄청나게 중요한 거예요. 국민투표에 붙일지에 관한 거. 근데 이거와 분리해서 오른쪽에 보면 신행정수도 건설이나 수도 이전의 문제, 이거. 근데 요거는 논리적으로 조금 헷갈릴 수는 있어요. 이 수도 이전이 작은 문제는 아니죠. 근데 어쨌든 이 국민투표에 붙여서 국론이 분열돼가지고 나라가 둘로 쪼개지는 거에 비하면 수도 이전의 문제는 거기 그거만큼 그렇게 고도의 거라고 말하기는 어렵다라는 거죠. 그죠? 왜냐면 수도 이전은 그렇게 뭐 일상적인 건 아니지만 그 신라 같은 경우만 경주로 돼 있지, 그 나머지 백제 같은 경우도 어때요? 그 장사하게 남아에 따라 그냥 야반 도우자다시피 계로왕이 아차산에서 거기서 뭐 말로는 전사했다는데 그 평복으로 갈아입고 민가에 숨어 있다가 밀고로 잡혀 죽은 걸 그걸 전사라고 할 수 있는지 나는 참 의문인데, 어쨌든 역사학계에서는 전사라고 표현하더라고. 전장에서 싸우다 죽는 게 전사지, 숨어 있다가 발견돼서 잡혀 죽은 게 전사나? 그래서 이름도 개 같은 계로왕 외우기도 되게 쉬워요. 그 계로왕이 거기서 죽고 나서 야반 도자시 관계 그 웅진 공주로 천도한 거 아니? 그리고 나서 거기서 어때요? 영 불안하니까 좀 더 내려가가지고 사비성이라고 해서 부여로 갔죠. 그죠? 고구려도 그 국내성 거기 있다가 결국 그 평양성으로 옮겼죠. 그죠? 이 수도 이전은 이거는 뭐 역사적으로도 자주 있었던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요게 가분행위 이론이 반영된 거다라는, 그래서 가분행위라는 단어를 여러분들이 익혀주고, 그 가분행위 이론에 따라 고도의 정치적 사례냐 아니냐라는 걸 여러분들이 납득할 만큼 이해를 하면은 애우자가 되는 거. 다시 돌아보면은 그 다음에 사면권 행사 있죠. 요번에도 사면권 행사 했죠. 이거 헌법 개정에서 사면권 없애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아니 이게 이번엔 말도 안 되는 거죠. 이번에도 그 완전히 이재용 같은 완전히 그 상습범, 잡범, 이거 자본주의 체제를 갖다가 부정하는 이런 반체제 사범을 갖다가 사면해가지고 어쩌자는 거예요. 이거 탄핵 사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이거 없애야 돼요. 왜냐면 신급제도에 따라 사법부가 엉터리가 아닌 이상은 신급제도에 따라 이거 사법부 내에서 교정할 일이고, 그것도 잘못됐다면 재심 제도라는 것도 있죠. 대통령이 이거는 없애버렸네. 이 군주제 시대에 국왕의 은사권이라고 하는, 그래서 국왕의 은사권 이 말 나오면 통칭이다라고 여러분들 생각하면 돼요. 요약집이라 헌재결정에도 국왕의 은사권 이런 말 나온 거, 이런 것들은 넣질 않았는데, 그래서 어쨌든 사면권 이거는 할 때마다 엄청난 논란이 되죠. 네. 그 학설상으로도 인정되는 부분. 부정사례 보면은 당연무효, 이게 당연무효,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 그 다음에 구체적 사례는 국헌 문란의 목적에서 군사 반란행위, 이 말 들어가면 이거는 부정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세 번째 서운 취소 있죠. 이것도 이제 주석을 추가를 했는데 보충자료에 들어갈 거기 때문에 뭐 메모를 해도 좋고 그런데, 이거 서운 취소예요. 사안을 구별할 필요가 있는 게 서운 수여,
훈장을 주는 거를 소원수여라 그러거든요. 소원수여와 구별해야 돼요. 그래서 이게 객관식의 고전적인 출제기법은 두 가지 쟁점이 있을 때 하나를 뒤트는 거예요. 아니, 뭐냐면 이 대법원 판례에서 분명히 소원수여와 달리 소원취소는 여기서 두 가지를 판시했거든요. 근데 이 소원수여와 소원취소가 통치행위가 아니라고 판시했다 라든가 통치행위라고 판시했다, 두 가지 다 틀린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소원수여가 통치행위라고 명시적으로 판결한 건 아니지만 소원수여와 소원취소는 나눠봐야 된다라는 거고, 소원취소 통보 이거는 처분이 아니다, 사실상 통지에 불과하다, 이런 것도 주석에다가 추가를 해놨어요. 그 다음에 헌재결정 보면은 아까 개념에서 나왔죠. 긴급자 들어가는 거. 대법원에 긴급조치권이 있었죠. 현행헌법은 긴급조치권은 없거든요. 긴급재정 경제명령은 현행헌법에 있죠. 7급 수험생들은 헌법에서 이거 알아둬야 돼요. 긴급재정 경제명령, 긴급명령이 있지만 긴급조치라는 이거는 다카키 마사오 유신 정권에 있었던 거. 그 다음에 사면, 명식인정 사례는 아니지만 사면, 이거 대법원이나 헌재나 똑같이 인정하고 있죠. 그 다음에 외국의 국군의 파견 결정, 이게 노태우 대통령 때, 그죠? 아니, 노태우라네. 노무현 대통령 때 그 이라크 파병 결정했던 엄청난 논란이 있었죠. 법적으로는 탄핵사입니다. 침략 전쟁이었거든요. 명백히 미국 이라크 전쟁은 대량살상 무기 핑계로 갔지만 들통났죠. 결국 뭐예요? 석유 자원 확보하기 위한 거. 그 다음에 더 근본적인 거는 달러라는 기축통화. 이걸 왜냐면 석유 거래할 때 달러 이외의 거로 거래를 허용하려고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은 달러가 기축통화 지위가 무너지죠. 그럼 미국 경제는 한순간에 망해버리는 거거든요. 그래 결국은 어때요? 결국 경제적인 것 때문에 침략한 거예요. 자원 침탈 전쟁. 거기에 노무현 대통령이 침략 전쟁에 국군을 파병한 거예요. 헌법적으로 달리 해석할 여지가 없습니다. 위헌이고 탄핵사입니다. 그러나 저는 노무현 대통령을 비판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법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 국제적인 미국과의 관계의 현실을 볼 때는 만약에 파병 안 했을 때 우리가 있게 될 불이익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일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론적으로는 탄핵사이지만 그거에 대해서 노무현 대통령을 비난할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거 엄청난 사건이죠. 이거.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거 읽었고, 부정사례 보면은 이거는 뭐 외우지 않아도 하여튼 노무현 대통령은 참 대통령으로서의 품위라는 윤리적인 면에서 볼 때는 참 여러 가지 무리를 빚은 건 사실이죠. 근데 그게 뭐 탄핵 사유까지 법적인 건 아니지만, 그래서 여기 선관위원장한테 주의까지 받았죠. 근데 이거는 뭐 선관위의 선거 행정에 관한 그거지. 이게 무슨 뭐 국가 통치 차원의 뭐 주체만 봐도 어때요? 선관위 위원장이 통치 행위를 선거 관리하는 주제에 무슨 뭐 전쟁 선포를 할 거예요. 뭐 통치 행위 주체가 될 수가 없죠. 통치 행위는 국가 원수의 지위를 겸하는 대통령이나 의회 자율권의 주체 국회 이런 정도의 사법부도 못 되는 거고, 중앙선관위는 말 그대로 헌법기관이긴 하지만 사실상 사법부 법관들이 장악하고 있죠. 그래서 거의 준사법부라고 보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통상적인 군사훈련이에요. 전쟁 선포하고 하는 그 차원이 다르죠. 그 다음에 이제 사례 문제는 그렇고, 그럼 통치행위라는 이유로 사법심사를 무조건 배제할 건가 여부에 관한 건데, 이건 또 다른 논점이죠. 일단 제목부터 살리라 그랬죠. 대법원 판례는 긍정설인데 내재적 한계설을 논거라고 하고 있죠. 긍정설 중에도 예외적으로 사법자 대설도 있어요. 일관되게 뭐 이러면 틀리다는 거 일단 가장 최하급 난도예요. 그래서 내재적 한계설 권력분립설인데,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나 확대행위는 고도의 이런 게 수식어가 되게 중요하죠. 이 고도의, 이건 155 일단 인용만 해놓을게요. 고도의 정치적 군사적 성격을 지니고 있는 행위다. 이 말이 뭐예요? 통치행위 사례에 해당한다고 인정한 거죠.
자, 그럼 사법심사가 어떻게 할 건가? 누구에게도 일견하여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것으로 명백하게 인정. 이게 바로 215에 있잖아요. 뭐냐면 이게 당연무효죠. 애견상 일견 명백설. 이게 215에 있죠. 215에 보면 뭐 정리하는 단계에서 이거 모를 사람 없지만 그 215의 맨 위에 보면 괄호 1번 중대 명백설, 외견상 일견 명백설, 외견상 일견 이게 30이라고 연결되는 거고. 자, 당연무효라면 몰라도 이게 좀 전에 왼쪽에 부정사례도 봤죠. 그래서 군사 반란행위 당연무효 이럴 때. 그렇지 않으면 계엄 선포 요건 구비 여부나 선포의 당부당을 판단할 권한이 사법부에는 없다. 그 다음 155에 보면 판단 여지도 마찬가지. 그냥 고도해라는 말 수식어가 빠지면 판단 여지가 안 되거든요. 155에 보면 밑에 판단 여지가 인정되는 영역인데 개설에 불확정 개념이 사용되었다고 해서 모두 판단 여지가 인정되는 게 아니라 고도해라는 수식어가 반드시 들어가야 돼. 31. 그래서 고도의 전문적, 기술적, 정책적 판단에 속하는 불확정 개념에 적용하여 극히 예외적 제한적으로 인정된다. 하여튼 사법심사를 부정하는 거는 제한적으로만 인정된다. 법의 판단 여지서의 최초다. 이것도 굉장히 높은 난도의 고시에 출제가 됐던 사람 이름이죠. 판단 스폰설이 독일 다수설이다. 이것도 고시 상급 난도의 지식인데 다시 돌아오면은 여기는 이제 핵심 정리라 그 해놨나 모르겠네. 안 해놨네. 그냥 도표로만 해놨는데 그 아까 그 위에 가면은 헌재결정의 부정사례 첫 번째 있죠. 신행정수도 건설이나 수리전의 문제. 그때 뭐라고 해? 헌재가 여기 요지는 안 해놨는데 요지를 추가할까? 이렇게 자꾸 미련을 갖다 보면 이 핵심 논리가 점점 길어져가지고 그 고도해라는 수식어를 빼고 정치적 성격을 인정했거든요. 제 객관식 문제집에 또 그런 거를 높은 난도로 구성을 해놨는데 일단 말로 하는데 기억을 해두면 될 거예요. 고도해라는 말이 빠졌기 때문에 통칭이가 아니다라고 해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정적 성격이 아니다 그러면 틀려요. 수도 이전의 문제 이 자체도 정적 성격이에요. 그러나 고도의 정적 성격으로 사법심사 배제할 정도는 아니다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그 고도해라는 수식어가 굉장히 중요한 거다라는 걸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고도의 정치성을 띈 국가행위인 이른바 통치행위가 사법심사 대상이 되는지 여부인데, 자, 고도의 정치성을 띈 국가행위에 대하여는 이른바 통치행위라 하여 법원 스스로 사법심사권의 행사를 억제하여 심사 대상에서 제외하는 영역이 있을 수 있으나, 자, 이거는 이제 앞에 나온 거하고 제약이 난 거죠. 통칭 개념을 인정하더라도 과도한 사법심사의 자제가 기본권을 보장하고 법치주의 이념을 구현해야 될 법원의 책무를 태만히 하거나 포기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인정을 지키 신중하게 해야 됩니다. 여기가 사법자제서를 취했다고 해석될 부분이죠. 사법자제, 심사자제. 평상시 헌법질서에 따른 권력행사 방법으로는 대처할 수 없는 중대한 위기 상황이 발생한 경우 이를 수습함으로써 국가의 존립을 보장하기 위해 행사되는 국가 긴급권에 관한 대통령의 결단은 가급적 존중돼야 된다라는 이런 문장 외우려고 거 없이 눈에 익히면 돼요. 이 긴 거를 들지는 않거든요. 그 다음에 법치주의 원칙상 통칭이라 하더라도 헌법과 법률에 근거해야 되고 그에 위배되어서는 안 된다. 근거해야 된다. 법률 유보. 위배되어서는 안 된다. 법률의. 그 통칭행위에도 법률 유보까지 요구하고 있다라는 거를 이거 높은 난도가 되거든요. 법률의는 전 영역에 다 적용되잖아요. 근데 통칭행위가 법률에 근거해야 된다. 요게 출제는 안 됐어요. 제 기억으로는. 근데 이거 반드시 음미를 해줘야 될 부분입니다. 법률의만이 아니라 법률 유보까지 요구하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기본권 보장의 제후부로인 법원으로서는 마땅히 긴급조치 제1호에 규정된 형벌복귀에 대해 사법심사권을 행사함으로써 대통령의 긴급조치권 행사로 인해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되고 나아가 우리나라 헌법의 근본 이념인 자유민주적 기본질서가 부정되는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책무를 다해야 된다. 뒤에 거 디테일할 거 없어요. 가볍게 보면 될 거예요. 근데 지금 대법원 헌재가
대한민국 사법 역사의 가장 진보적인 때예요. 근데 불행하게도 윤석열 정권의 대부분의 헌법재판관하고 대법관이 교체된다는 거, 이렇게 됐을 때 어떤 쓰레기들로 채워질지 그 뻔히 예견이 되는데 참 걱정이에요. 다행인 거는 미국은 종신제예요. 대법관 뒤질 때까지 바꿀 수가 없어요. 물러나거나. 근데 지금 미국 대법관 완전히 시대착오적인 미치광이들이 장악하면서 지금 저 결국 미국은 100년 안에 분열돼서 폭삭 망할 거라고 저는 예견하고 있는 사람이지. 저기는 한번 분열로 가면 걷잡을 수 없어요. 구심점이 없는, 문화가 없는 오랑캐 국가이기 때문에 구심점이 없어요. 그냥 연방제 해체되면 순식간에 저걸 어느 나라가 뜯어먹느냐가 관건인데, 우리도 그걸 미리 대비해가지고 한 50개 주 중에 한 10개 주 정도는 우리가 주워 먹었으면 좋겠는데, 누군가 미래 지도자는 준비를 해야 됩니다. 주워 먹어야 됩니다. 그거. 아니면 우리가 신탁통치 이사국으로라도 들어가가지고, 어쨌든 미국은 100년 이내에 망합니다. 근데 미국이 망하면 지금 법하고는 상관이 없고, 근데 미국이 결국 대법원 구성이 결국 미국 멸망의 한 원인이 될 것이다. 저는 예견하는. 우리는 다행인 거는 임기가 6년밖에 안 돼서 그나마 그래 미친놈들 자연사하거나 병사하거나 정년을 맞이하거나 이제 또 시간 지나면 해결되겠지만 어쨌든 암담한 미래가 좀 기다리고 있을 거다라고 보는데, 다 뒤집힐 거예요. 그러면 여기 있는 것들. 그 어쨌든 지금은 굉장히 아름다운 시기예요. 그래서 어쨌든 이게 이제 헌재하고 대법원이 이제 이거 골 때리죠. 헌법 개정을 해결해야 되는 데인데, 대통령 긴급처치위원 심판기관은 대법원에다가 법률이나 형적인 법률 가볍게 보세요. 저 뒤에다가 종합 정리했거든요. 그래서 결론은 위헌이다라는 거 헌재 대법원이랑 헌재는 똑같아요. 자, 그 다음에 1호 9호 다 위헌이다. 그 다음에 재심이 개시된 사건에서 재심 판결 당시 폐지된 형벌 관련 법령이 당초부터 위헌부유인 경우 법원이 취해야 될 조치는 무죄 선고다라는 거고, 이게 유죄 선고가 먼저 돼 있다 그러면 유죄가 됐다면 이제 재심 이렇게 되는 거겠죠. 최종적 심사 기관이 대법원이다, 헌재다, 이거 갖고 치고받고 있죠. 그래서 헌재 결정도 일관되지 않죠. 그 부정설인데 엄밀히 말하면 그 사법심사 배제를 전면적 부정하는 건 아니고 제한적으로만 인정하는 거거든요. 자, 헌법재판소가 헌법의 수, 이게 위헌법률 심판, 대통령 탄핵 심판, 이게 헌법수의 대표적인 거죠. 국민의 기본권 보장이 헌법소원 중에도 권리규제 소원, 그죠? 헌법소원. 그 두 가지가 제도죠. 이걸 사명으로 한 국가기관이다. 저것도 출제됐던 문장이고, 비록 고도정치적 결단에 의해 행해지는 국가자본, 이게 바로 통치행위죠. 달리 말하면 통치행위라 할지라도 자, 무조건 헌법재판소 심판 대상이 된다는 게 아닙니다. 제한을 가야죠. 국민의 기본권 침해, 헌법수호가 아니라 와 직접 관련되는 경우 당연히 헌법재판소 심판 대상입니다. 여기도 직접 관련된다. 이걸 음미해야죠. 원고적 격에도 법률상 이익해야지 사실상 경제적 반사적 이익은 안 된다. 그 다음에 법률상 이익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법률상 이익도 개별적, 직접적, 구체적 이익해야지 간접적, 추상적, 평균적, 일반적 이익일 때 안 된다라는 거. 그래서 이 직접이냐 간접이냐 이거는 완전히 달라요. 어디 있냐면 법률상 이익의 의미에 609에 있죠. 609에 이게 32하고 연결되는데, 자 609에 가면 맨 밑에 바로 이 개별적, 직접적, 구체적 이익이죠. 법률상 이익이라 하더라도 개별적, 직접적, 구체적 이익만을 말하고 공익보호의 결과로 국민 일반이 공수적으로 가지는 일반적, 간접적, 이건 안 되는 거예요. 간접적, 추상적, 평균적 이익이 이때는 이거는 인정이 안 돼요. 판례도 마찬가지죠. 법률상 직접적이고 구체적 이익이 없고 다만 사실상이며 간접적 관계를 가지는 데 불과한다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이익이 없다. 원고적격 부정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강의 때도 누누이 얘기했지만 좀 전에도 봤지만 이 수식어 하나가 들어가느냐 아니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의미가 달라질 정도로 법학은 굉장히 엄밀하거든요. 자유통일의 일학급 파변 결정, 여기 사법 좌대 설치했어요. 대법원도 마찬가지였죠.
여기 헌재도 마찬가지예요. 적법 절차 준수를 논거했다는 건 또 출제된 건데 높은 난도가 되죠. 그 파병부대 성격과 규모, 파병 기간을 국가안전보장이 자문을 거쳐 결정. 어때요? 절차, 이 절차를 거쳤다는 거 예를 든 거예요. 국민심의 의결을 절차를 거쳤다는 거죠. 국회 동의 절차를 거쳤다는 거죠. 자, 절차적 정당성 확보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사건 파견 결정은 그 성격상 국방 및 외교에 관련된 고대 정책 결단을 요하는 문제다. 파견 결정이 결국 통치행위다라고 사안에 인정했죠. 헌법과 법률에 정한 절차를 지켜 이루어진 것임이 명백하다. 적법 절차를 논거로 했죠. 굉장히 높은 난도고 결론은 뭐냐? 헌법재판소가 사법적 기준만으로 심판하는 것은 자제되어야 한다. 되어야 한다고 자제함이 바람직하다는 완전히 또 달라요. 그 이후에 신행정수도 사건에서 자제함이 바람직하다라고 했는데 어쨌든 바람직한 거는 그 의무가 아닙니다. 자제되어야 한다 하니까 이거는 사법심사를 배제한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위헌심사 권한 문장 긴 거 있죠? 요거 다음 페이지에 대법원하고 종합정리를 해놨어요. 그냥 평면적으로 보면 요게 잘 핵심이 부각이 안 되니까 일단은 그 대상인 법률이 뭐냐 판단 기준이 대법원하고 헌재가 달라요. 대법원은 형적의미 법률에다가 형적의미 법률 형식은 명칭이죠. 명칭이 법률이라는 명칭에다가 명칭이 법률이 아닌 경우는 실질적 의미의 입법권 행사. 그 실질적 의미 입법 행사가 뭐냐면 국회 승인이나 동의를 요하는 등 요 실질을 갖춘 거여야 된다. 근데 헌재는 내용 갖고 결정을 안 해요. 효력 갖고 법률과 법률적 효력 갖고 완전히 이게 다르죠. 그 다음에 재판관이 최종적으로 대법원이냐 헌재냐, 그냥 준거 규범이 그 이미 폐지된 유신헌법까지 끌어들이는 게 대법원인데 헌재는 어때요? 현행헌법으로만 하고 결론이 이러고 위헌이다라는 결론은 똑같아요. 요 안에 있는 거 뭐 논거를 뒤틀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이건 가볍게 보면 될 거고. 자, 이렇게 통치행위를 이렇게 해서 마무리했습니다.